영화를 사랑한다면 호 시절로 오세요. 라비타 에벨라. 인생은 아름다워. 정말 인생은 아름다운 걸까요? 아름답다는 건 뭘까요? 때때로 우리는 인생을 전혀 아름답다고 느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선언되는 긍정의 메시지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려는 영화 속 어느 아버지의 모습도 그렇고요. 귀도라는 이름의 이 유대인 아버지는 시대를 잘못 만나 격동의 역사를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가정을 이루고 아들 조슈아를 낳는 행복은 찰나에 그쳤을 뿐 그는 결국 아들과 함께 유대인 수용소에 끌려가 하루하루 죽음과 맞닥뜨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언젠가 저도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한번 가봤던 적이 있는데 거기 정문에 이런 말이 써있더라고요.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살면서 들어본 가장 기만적인 이 문장이 아마 귀도한테는 현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 귀도는 적어도 아들 조슈아 앞에서는 웃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건 그저 게임일 뿐이고 우리는 언젠가 탱크 한 대를 상으로 타서 집으로 돌아갈 거라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달콤한 기만 전술을 다름 아닌 아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마치 찰리 채플린 혹은 돈키호테를 연상시키는 그의 과장된 걸음걸이는 우리를 웃음 짓게도 했다가 눈물을 흘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만들어 놓은 눈물의 궤적은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좋은 영화는 러닝타임이 모두 끝나고 자막이 올라가는 순간부터 관객들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려는 영화도 바로 그런 마스터피스의 반열에 올라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1997년작 인생은 아름다워의 발굴을 시작하겠습니다.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녹음 시작하잖아요. 네. 되게 너무 기대가 돼요. 사실 설레죠. 저희가 같이 봤을 때도 야 이거는 이번에 제대로 음. 한번 저희도 되게 신나서 같이 준비를 맞아요. 할 수 있었던 그래. 영화가 아닌가. 이게 호우 시절이 겨냥하는 거지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고 맞습니다. 이 영화는 1997년도에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영화입니다. 헐리우드 영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감독과 각본은 로베르토 베니니가 담당을 했고요. 이 로베르토 베니니는 이 영화에서 주인공 귀도 오레피체라는 캐릭터로 그렇죠. 연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영화의 여주인공인 도라 오레피체 역할을 맡은 배우 니콜레타 브라스키와 실제로 둘은 부부 사이라는 거. 네. 이런 걸 보면 뭔가 좀 약간 저예산의 냄새가 조금 약간 간해수공업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스케일이 또 막 작은 영화만은 아니고 네. 그리고 또 일단 이 영화가 세계적으로 미친 파급력 자체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렇죠. 이 1998년도에 51회 칸 영화제 그랑프리, 또 99년도 71회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을 했고요. 이 특히 아카데미 영화제에서는 이 로베르토 베니니가 수상자로 호명되자마자 나무주연상으로 네네. 호명되자마자 정말 그 너무너무 기뻐하는 네. 마치 영화에서 그 네. 영화 속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맞아요. 비슷하게 그런 연설을 하죠. 네. 의자에 막 올라가서 네.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그 영화제의 신스텔러 역할을 그쵸. 했었던 그런 장면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의 러닝타임은 한 2시간 정도가 되는데요. 정말 재미있게도 딱 절반 정도를 나눠서 전반부 1시간과 후반부 1시간의 장르가 좀 바뀌는 그렇죠. 정말 확 달라지는 느낌이에요. 음. 물론 2시간 내내 주인공 귀도의 이야기가 다뤄지긴 하는데 귀도는 뭐 거의 모든 씬에 다 나온다고 봐도 되는 그렇죠. 인물인데 원맨 쇼죠. 네, 전반부 1시간은 이제 귀도의 사랑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남자 귀도의 이야기가 다뤄진다면 후반부 1시간은 아버지 귀도의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전반부 1시간에서 귀도가 여주인공 도라한테 끊임없이 플러팅을 날리면서 이 도라를 공주님으로 이렇게 탁 대접을 해줘요. 사실 본인의 상황은 왕자와는 전혀 거리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환한 미소를 장착하고 도라가 공주가 된 느낌을 선사를 해주고요. 도라는 결국 그 플러팅에 넘어가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이탈리아 남자의 플러팅이죠. 그렇죠. 막 아벨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그 박준영 씨가 맨날 흉내내는 그런 느낌으로 원래 있던 약혼자 대신에 귀도와의 인생을 선택할 정도로 그렇죠. 이 도라로서는 아주 큰 결단을 하게 만드는 힘이 이 귀도에게 있었고 결국 둘이서 이제 아들 조슈아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슈아와 귀도의 이야기가 영화 후반부를 이끌어 가는데요.
당시 상황이 이제 히틀러의 독일이 점점 유럽을 잠식해가는 상황이었고 특히 유대인들에 대한 탄압이 좀 심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귀도 역시 유대인으로 분류가 돼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고요. 아들 조슈아 역시 함께 수용소로 가게 됩니다. 도라는 유대인이 아니어서 수감 대상은 아니었지만 아들과 남편이 수용소로 끌려간 사실을 알고 자진해서 수용소 행을 택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해요. 그렇죠. 아직 꼬마인 조슈아는 이 모든 상황이 되게 무섭고 낯선데 귀도는 조슈아에게 우리는 사실 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점수를 많이 따면 조슈아가 좋아하는 탱크를 상으로 받을 수 있다 라는 말로 조슈아를 달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이 수용소 생활에서 아들까지 챙기는 모습으로 많은 관객들에게 아주 웃픈, 그때는 뭐 우프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이게 바로 웃픈 것들이 감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감동을 주고 있는 영화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이 긍정의 화신, 귀도의 모습은 관객들한테도 너무나 큰 눈물 섞인 감동을 주고 있고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저는 그리스인 조르바가 또 생각나기도 하더라고요. 끝까지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는 자유인의 모습으로 귀도는 생애 마지막까지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을 유지합니다. 이 영화는 1999년 한국 개봉 당시 서울 기준으로 22만 명 정도의 관객을 모았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016년 개봉 당시에 12만 명이 넘게 이 영화를 봤다고 해요. 그 정도로 시간을 뛰어넘는 명작이 아닌가 싶은 작품이고요. 이제 저희 호우 시절이 10대 때 처음 만났던 이 영화를 다시 한번 어른의 시선으로 발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 영화라는 예술이 남긴 가장 아름다운 작품 중 하나가 아닌가 싶은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귀도 오레피체라는 인물 딱 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훑어보면 이 영화를 관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귀도의 인물 소개 자체가 하나의 발굴 포인트 같다는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귀도 오레피체. 네, 일단 개괄적인 부분부터 제가 뭐 말씀을 드리면 나이는 뭐 한 30대 전후반의 네. 남성일 걸로 추정이 되고 시골에서 뭔가 약간 도시 지역으로 상경한 듯한 그렇죠. 네. 등장하자마자 되게 찰리 채플린 같은 그런 경망스러운 아주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막 원맨 쇼를 진짜 보여줘요. 그러면서 대단하죠. 도라라고 하는 여성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는 플러팅을 통해서 사랑의 결실을 이루게 되고 그 과정에서 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맞아요. 항상 기분 좋게 해주고 그렇게 이제 아들 조슈아까지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다가 수용소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그 책방을 운영을 했던 걸로 보여요. 책방에서 뭐 이렇게 책들을 박앤세일하는 뭔가 그런 생업을 이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악의 무리들에 의해서 어느 날 이제 수용소로 조슈아와 함께 끌려가는. 근데 그 과정에서 도라와 함께 헤어지게 되면서 아들 조슈아를 지키는 한편으로 또 도라를 찾아야 하는 재회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군분투가 다뤄지고 있는 조세프님이 보시기에는 이 귀도라는 인물이 어떻게 좀 비춰지시던가요? 사실 이 영화는 그냥 로베르토 베니니의 원맨쇼죠. 사실 영화의 시작부터 이게 90년대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일부러 자막을 그렇게 단 것 같은데 크레딧이 올라가는 것도 3, 40년대 영화처럼 맞아요. 무성 영화 같은 느낌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원우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찰리 채플린을 표방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좀 이제 귀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약간 진짜 상상을 가미한 해석을 이런 거 좀 좋아요. 해볼게요. 네, 이런 거 좋아요. 귀도라는 사람이 직업이 계속 바뀌어요. 아까 그 서점 주인이기도 했지만 또 그 전에는 웨이터도 좀 했었고 맞아요. 귀도라는 남자가 뚜렷한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왜 계속해서 직업이 바뀌고 있을까? 웨이터, 서점 주인, 그리고 우리가 뭐 직업은 아니지만 그냥 아버지의 모습. 그렇죠. 산업시대 이전에는 오랜 기간 농경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산업화 때에도 사실 인간의 직업이 뭐 막 계속 바뀌어 나가진 않아요. 자기 어떤 직장을 가지면 그냥 그 일을 하면서 살았죠. 대체로. 그런데 귀도는 직업에 종속되지 않거든요. 직업 자체로 막 규정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제 전 이 궁금함이 좀 있었어요. 인물을 발굴해 나가면서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감독이 그러니까 로베르토 베니니가 격변하는 시대를 담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화의 배경이
1930년대 이탈리아거든요. 맞아요. 30년대 후반, 40년대 그쵸. 초반 그 무렵이죠. 네. 한번 이제 지금이 21세기 초반이잖아요. 네. 딱 100년 전 정도로 시간을 이제 돌려서 네. 20세기 초반의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음. 변화의 속도를 절대적으로 비교하면 네. 지금이 물론 더 빠르겠죠. 네, 변화해 네. 나가는 건. 그렇죠. 근데 좀 상상해 보면 농경 사회를 살던 시대에서 갑자기 산업화가 전개되고 걸어 다니던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다니고 자동차를 타고 전쟁을 하면 일렬로 서서 말 타고 총질을 서로 맞아요. 횡으로 서서 총질하던 게 음. 고작이었는데 탱크가 나오고 네. 기관총이 나와서 사람들을 쏴 죽이는 시대예요. 맞아요. 폭격기가 등장하고. 그렇죠. 지금의 우리보다 네.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어쩌면 시대의 변곡점을 훨씬 강렬하게 그쵸. 느꼈을 훨씬 거다. 그 변화의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이다. 그쵸. 네.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시대잖아요. 네네. 너무 많은 것이 급변하면 당연히 사람은 불안해져요. 네. 그리고 이 변화는 결국 한 명 한 명 개개인의 삶도 불안정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전과 달리 이제는 하나의 직업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게 된 거고 그 변화의 시대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래서 귀도의 직업이 계속 바뀌고 있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네. 오, 그럴싸한데요, 정말. 네. 동시에 감독은 귀도라는 인물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하나의 직업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많은 현대인은 직업으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규정해요. 그렇죠. 서점주인 귀도, 웨이터 귀도가 아니라 인간 귀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아마 그 결과로 네. 원우 씨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인 조르바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 직업을 바꿔가면서 활동을 하지만 이 사람의 애티튜드 자체는 유지가 되거든요. 그쵸. 이 사람은 웨이터를 할 때도 자유인 귀도고 맞습니다. 뭐 내가 일은 도와주지만 니네한테 나 노예는 아니야 라는 그런 포지션으로 맞아요. 유쾌하게 계속 유지를 맞아요. 한다는 그거를 너무 정확하게 짚어내 주신 것 같은 게 이 귀도라는 인물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귀도야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것 장치 중에 하나가 이 다양한 직업이 아니었을까. 맞아요. 실제로 관객은 영화를 보다가 귀도의 직업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저 그가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얼마나 열렬히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시대가 얼마나 슬펐는지를 네. 관객은 오롯하게 영화에 빠져서 울고 웃다가 그냥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서 귀도의 직업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직업 자체를 하나로 규정하지 않았구나. 관객에게 몰입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두 번째 방식으로 조금 더 영화를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탈리아가 결국은 로마의 후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는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몰라도 그리스를 이어받은 거고 결국 유럽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고향 이거는 유럽 문명의 출발점 이건 일종의 오리지널리티는 다 그리스부터다. 그렇죠. 그리스 로마라고 우리가 붙여서 그쵸. 말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결국 그리스 정신이라는 게 결국은 자유에 대한 그렇지. 인간의 어떤 끝없는 추구 인간 본질에 대한 탐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는 귀도라는 완전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인간성을 상실하는 시대의 흐름 가운데에서도 마비되지 않는 정신세계로 삶을 살아내는 맞아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여유를 잃지 않는 인간의 모습 이게 어쩌면 2000년 전부터 지향하는 이른바 시민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화는 귀도를 통해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그리고 인간이 결코 잃어서는 안 될 인간성을 짚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놀랐던 게 저희가 짜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감상이란 참 비슷하구나. 원우 씨가 그 그리스인 조르바를 떠올리셨다는 역시 떠올리셨군요. 이야기에 그래서 제가 그 그리스에 대한 생각과 같은 선상에서 하시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자유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이랑 정말 잘 맞물리는 것 같네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귀도 오레피체라고 하는 인물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저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귀도처럼 할 수 있었을까를 또 상상하게 만드는 힘이 이 영화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 셰프님의 명장면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영화에 말이 한 필 나와요. 그 로빈 후드라는 말인데요. 맞아요. 기도가 이 말을 타고 약혼장의 도라를 태우고 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명장면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나가는 장면. 네네. 왜 이 장면? 이 장면이 아주 도라라는 사람에게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영화를 보다 보면 아들 조슈아와 귀도가 나치에 끌려가니까 네. 도라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원우 씨 소개해준 것처럼 맞아요. 안 가도 징집이 돼.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네. 자원에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귀도의 그 말에 올라탈 때 도라는 이제 가족으로 귀도를 사랑하는 아내이자 인간으로 귀도가 말을 탄 것과 같은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새로운 인생을. 그래서 귀도의 말을 탄 게 도라가 그 수용소로 가는 기차를 타는 것과 전 동일한 의미였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도라가 보여줬던 사랑의 모습인 거죠. 네. 저희가 앞에서 돈키호테 얘기를 좀 했잖아요. 네. 전 이 말이 로빈 후드가 아니라 로신한테 같았거든요. 그래서 돈키호테의 말. 네, 그래서 이 로신한테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BGM으로 고른 노래는 아니고 패닉 노래 말씀. 패닉 노래인데 제가 이 가사를 좋습니다. 드릴 테니까 원우 씨가 좀 읽어주세요. 아니요, 왠지 읽어주세요. 네, 원우 씨가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가사인가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난 바람을 맞서고 싶었지. 늙고 병든 너와 단 둘이서 떠나간 친구를 그리며 무덤을 지키던 네 앙상한 등 위에서 가자. 라만차의 풍차를 향해서 달려보자. 언제고 떨쳐낼 수 없는 꿈이라면 쏟아지는 폭풍을 거슬러 달리자. 휘날리는 갈기 날개가 되도록 모두 사라지고 발굽 소리만 남도록 내가 걸친 갑옷 녹슬어도 세월의 흔적 속에 내가 늙고 병들어 버려도. 이런 가사인데요. 제가 정말 좋네요. 네. 시다시 완전히. 제가 이 장면을 명장면으로 손꼽고 네. 이 가사를 이제 원우 씨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드린 거는 가사말이 너무 찰떡이에요. 그렇네요. 이 영화 진짜. 그대로. 네.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쵸. 네. 도라는 이미 귀도의 뒤를 따르던 순간에 마치 음. 노래 가사처럼 이런 결심을 했던 게 아닐까. 그리고 그 사랑의 위대한 힘이 우리가 요새 꽃길만 걸으세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 네. 가시밭길일지라도 함께 걷겠다는 결심과 실행을 하게 한 게 아닐까 싶어서 저는 이 장면을 주저없이 명장면으로 픽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웃긴 장면이 아니고 네.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차와 말은 같은 선상에서 네. 사용한 도구 같고요. 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에서 이어지는 연출도 너무 예쁩니다. 그 도라가 네. 귀도의 말을 타고 음. 도착해서 귀도가 어떤 집의 문을 열려고 네. 철사를 찾고 있는데 네. 정원 같은 곳으로 들어가죠. 그보다 화원 네, 같은 화원 느낌의? 같은 데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다시 조슈아가 나오는 장면. 어. 거기가 마치 마법처럼 마치 라라랜드의 한 장면처럼 맞네요. 너무 예쁘게 연출이 되고 있죠. 네. 네. 저는 이 장면이 저의 개인적 명장면입니다. 좋습니다. 조세프님의 명장면 아주 들으니까 다시 그 장면이 재생되면서 저도 뭔가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기억이 나는데 저의 명장면도 네. 마침 같이 엮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 게 그 언저리에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좀 진짜 보는 눈이 비슷해지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저도 그 도라가 소꿉친구 루돌포랑 같이 약혼하는 그 파티 씬인데 네. 조세프님이 지금 꼽으신 장면의 바로 직전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귀도가 이제 웨이터로 일하고 있고 네. 그 도라가 파티 주인공으로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정작 결혼을 좀 하기 싫어서 되게 망설이고 있는. 네, 네. 하지만 또 집안의 강권에 이기지 못해서 어쨌든 파티에는 참석을 해 있는. 그 저희가 이제 타이타닉 했을 때 그 로즈 같은. 그러네요. 뭔가 진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네. 네. 이미 근데 귀도의 끊임없는 이 플러팅으로 인해서 이미 호감은 갖고 있는데 네, 네. 귀도한테. 근데 이 귀도가 웨이터로 일하고 있는 걸 보고 이제 탁자 밑에서 도라가 귀도와 키스를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역시 키스 전문가다. 이것도 유감스럽게 하필이면 또 키스 장면을 이 귀도가 또 언제나처럼 이 익사를 떱니다. 네. 공주님 내려오셨네요? 라고 하면서 말을 건네요. 그리고 둘이 키스를 나누고 도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날 데리고 나가줘요. 그러면서 미소를 짓는 이 장면이 제가 선택한 명장면입니다. 아까 조시프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같은 씬을 골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영화의 최고의 미스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도라가 자기 발로 수용소 가는 장면이거든요. 아무리 영화지만 저게 맞나? 저렇게 하는 판단이 맞나? 굳이 자기까지 갈 필요가 있나? 애가 살아서 돌아오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엄마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좀 약간 더 매도하면 너무 책임감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장면이겠지만
요 장면과 그 조세프님이 말씀하신 그 장면을 합치면 사실 이 도라에게 있어서의 수용 소행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고 그 선택의 복선이 저는 이 테이블 키스 씬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뭐 도라는 유대인도 아니지만 이 영화에서 이미 이탈리아 사회에서 좀 꽤 신분이 높아 보이는 그 집안의 그렇죠. 어떤 일원으로 보이거든요. 네. 반면에 귀도는 뭐 소위 말하는 되게 촌놈이고 네. 우리가 흔히 막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말하지만 뭐 사회 계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서민적인 느낌이 네. 나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재밌는 게 테이블 넘볼 수 없는 여자죠. 그렇죠. 일종의 네. 테이블 밑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귀도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공주님 내려오셨네요. 네. 이거는 저는 단순히 테이블 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라가 자신이 속해 있는 계층 구조에서 내려왔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좋은 접근이다. 그래서 거기에 화답하는 도라의 대사가 바로 날 데리고 나가줘요라는 거죠. 왜 나가달라고 했을까? 나가달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 이거는 역시 파티장에서 나가달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도라의 진짜 뜻은 이거였다고 생각해요. 내가 속해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나를 데리고 나가주세요. 루돌포와 결혼해야 되는 부모님이 억압하는 이 세계에서 나를 데리고 나가주세요. 목적지는 어디냐? 귀도의 옆자리죠. 나를 위해서 언제라도 쇼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나의 천국, 귀도의 옆자리야말로 도라가 원하는 목적지인 거고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저는 사실상 도라는 귀도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면 어디든 거기든 수용소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용소행을 택하는 것과 너무 당연한 귀결이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은 도라의 수용소행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도라에게 있어서 귀도와 조슈아가 없는 세상은 이미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거기가 곧 수용소입니다. 차라리 몸이 힘들고 죽을 위험이 있더라도 귀도와 조슈아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존재하잖아요. 수용소에서는. 그나마 앞으로 단 한 번이라도 귀도의 익사를 보고 웃을 수 있다면 도라는 귀도와 함께하는 수용소가 귀도가 없는 자유세계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네. 이게 도라의 어떤 사랑의 서사를 빼고 보면 네네. 이게 사실 구속 받을 때 갖게 되는 자유의 역설 같은 거거든요. 일종의. 네, 일종의. 그 안에서 자유함을 그렇죠. 느끼는. 네. 지금 그리고 굉장히 좋은 해석을 해주셨네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위대한 사랑이기도 한 동시에 저는 도라 역시도 자유인이라고 볼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도 맞습니다. 생각해요. 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건 도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디에서 행복한가, 어디에서 웃을 수 있는가, 이걸 온전히 자기 스스로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강한 정신이 도라에게 깃들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장면이다. 아주 좋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남주와 여주는 자유인인 두 남녀인 거고요. 이들 둘이 만나서 서로를 발견하는 이야기에 우리가 집중을 할 때 그 아무리 장소가 수용소여도 아무리 그 시대가 히틀러의 나치 시대여도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오늘 아주 완성된다는 거죠.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영화의 안과 밖을 오가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이 영화의 모든 것들을 한 줄로 요약해서 한 줄 평으로 남겨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의 한 줄 평부터 먼저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길이라고 정리해봤습니다. 이 제목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인생은 아름다워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은 어쩌면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닐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마지막에 하게 되어서 요 문장으로 한 줄 평을 요약해봤고요. 조세프님의 한 줄 평이 저는 좀 유난히 더 그래요? 기대되는데 어렵지 않으셨어요? 좀 어려웠어요. 네. 지금 사실 원우 씨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제 한 줄 평을 바꾸진 않는데 네.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흘러가는 일상의 시간을 멈춰서 인생이 되게 하는 사랑의 마법이라고 했어요. 이거 좋다. 이동진인데 거의 오늘은 뭔가 한 번씩 이동진 한 번, 박평식 한 번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시니컬하게 한번 갔다가 오늘 정말 어떤 동화 같은 한 줄 평을 완성해 오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썼냐면 귀도와 도라가 처음 만날 때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만날 때 일상의 시간을 살고 있다가 갑자기 멈춰서요. 그리고 영화에 귀도의 품으로 도라가 안겨들고 도라의 품으로 귀도가 안겨들고. 그렇죠. 또 영화의 마지막에도 맞아요. 아들 조슈아가 엄마를 찾았을 때도 마치 귀도와 도라의 만남처럼 조슈아는 엄마의 품으로 들어가 멈춰서서 안기죠. 이 장면 정말 소름 돋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이 영화 정말 촘촘하고 치밀합니다. 모든 단서가 그냥 다 연결돼요. 그렇지, 맞아요. 사랑이라는 건 자칫 몸이 건조하게 흘러가는 우리의 시간을
멈춰서게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 그리고 우리는 그때 사랑을 아름답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말장난 같지만 일상을 아름답게 포착할 때 네, 우리의 일상이 비로소 인생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이 아름답다는 건 사실 당연한 말인 거죠. 네. 그래서 오늘도 아름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